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고려해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법원이 공수처가 어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최대 48시간 동안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의 신원 확인 작업이 오늘 오전에는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훼손이 심한 시신들의 확인 절차가 남아있어 희생자들의 유가족에게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의 위치가 국토부 매뉴얼을 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300에서 600m 사이 지점에 설치돼야 하는데 설치된 곳은 이것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슬픔이 이어지지만 내란 사태의 규명 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시한은 1월 1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오늘 오후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대로 열리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 내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공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정부와 여당의 기조를 뒤엎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줄 탄핵을 경고하던 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공세 수위를 낮췄습니다. 거부권 행사 등은 다 국무회의에서 하는 조치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일단 참사 수습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정치적 부담감에 더해 여객기 참사 상황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대표나 지도부에서 그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최 대행이 특검법은 거부하더라도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또 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곧장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한덕수 총리와는 다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법원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최대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반적인 체포영장은 빠르면 신청 당일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인 만큼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발부 조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도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입니다.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최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다만 체포영장이 나오더라도 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3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건데 체포영장은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반발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지지자들과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이인재 전 자유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영장 집행도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리적 충돌이 없다 해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일 밤 가장 후방에 있던 11 공수 여단도 서울 진입을 준비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총으로 무장하고 모든 차량에 시동을 건 상태로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계엄이 해제된 뒤 새벽 5시까지도 실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각 여단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직할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비롯해 1공수여단이 국회로 들어갔고 3공수여단은 과천 선관위로 향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동시에 각각 전북 익산과 충북 증평에 위치한 7공수, 13공수여단에 대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7공수, 13공수 누가 동원 대기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전남 담양, 가장 후방에 위치한 11공수여단도 같은 시각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11공수 관계자는 JTBC에 계엄 당일 밤 11시 10분쯤 이미 자고 있던 장병들을 모두 기상시켜 방탄 조끼와 방탄 헬멧, 총기를 소지하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부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출동하기 위해 여단 내 대부분의 차량에 시동도 걸어뒀다고 했습니다. 입대한 지 수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일반 병사들도 예외 없이 총기류를 지급받고 대기했습니다. 밤새도록 켜둔 차량에 시동을 끈 건 새벽 5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3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샌 병사들은 대기가 해제된 뒤에도 품에 총을 끌어안고 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엄 해제가 선포된 뒤에도 출동 태세를 유지시켰던 셈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무안공항에선 지금도 희생자의 신원 확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신원 확인은 오늘 오전이면 마무리될 전망인데 시신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진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출입 통제선 너머 활주로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비행기 잔해 바로 옆부터 주변 풀숲까지 수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모를 희생자의 유해와 유류품을 찾는 작업과 현장 감식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희생자 179명 가운데 164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가족들의 DNA 정보를 이용해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는 이 작업이 마쳐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전까지는 전체 시신 확인은 가능합니다. 비교적 온전한 그 사체에 대해서는 국과수랑 협의해서 유족들이 원하면은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나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도 희생자들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열흘 정도 더 걸릴 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의 훼손 정도가 심해 수백 건의 DNA 배양 검증 절차를 거쳐 검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가족들에게 인도된 희생자는 비교적 온전한 5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에 대한 장례 절차는 시작됐지만 대다수 희생자의 장례는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희생자 시신이 어느 정도 복원될 때까지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인력을 충원해서 좀 더 신속하니 빨리 내 형제, 내 부모, 내 가족들을 100에서 80이라도 온전한 상태로 우리의 품으로 좀 보내주시길 원했어요. 이런 가운데 합동분향소가 어제 문을 열면서 추모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 오전 무안공항 1층에 희생자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충남 서해상에서 83톤급 선박이 뒤집혀 해경이 실종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산시 팔복면 고파도 인근에서 차량과 화물을 운반하는 차도선이 전복돼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에는 7명이 타고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되는 나머지 실종자 4명을 수색 중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1년 전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약 100명의 탑승객 및 승무원을 태운 항공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공항 외벽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무안공항에서 착륙하려던 여객기가 랜딩기어 이상으로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부딪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상정했습니다. 무안군청과 소방, 경찰이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10월 무안군이 주관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부인데 이 영상은 행정안전부의 유튜브 채널 안전한국훈련에 게재됐습니다. 이 B737 여객기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 또 랜딩기어 이상이나 공항 외벽과의 충돌 같은 요소가 이번 여객기 참사와 유사합니다. 훈련은 대부분 사고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담았는데요. 다만 외벽과 부딪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댓글도 이어집니다. 훈련 속에선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실제 일어난 사고의 피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족들은 공항 대합실에서 하염없이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손길들이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공항 2층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봉사자와 유가족은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선결제를 해둔 건데요. 탄핵 집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선결제 문화,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페 본사 측도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본사 차원에서 지원 물품을 매장으로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조리명장 안유성 셰프도 김밥 200줄을 직접 들고 왔습니다. 지역 음식점들과 함께 온 안 셰프는 음식을 통한 봉사라도 해야 편할 것 같아 나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도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136명의 구호 요원과 봉사자들을 보내 돕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활주로 끝에 있던 콘크리트 벽입니다. 이건 안테나의 일종인 방위각 시설인데 25년 전엔 오히려 참사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동장치 등 기계 결함, 공포의 논스톱 질주. 1999년 3월 16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보도 전날 포항공항 상공에서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미끄러져 활주로 끝을 벗어나 2m 높이 둔덕에 들이받은 사고를 다룬 겁니다. 이 비행기는 둔덕에 있는 방위각 장치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조선일보도 천만다행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둔덕이 방호벽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비행기엔 156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만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비행기 사고를 주로 다루는 한 유튜버가 언급하면서 다시 알려졌는데요. 둔덕이 당시엔 156명을 살린 구조물이었지만 이번엔 결정적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너무 섣부른 확신으로 원인을 꼽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엔 랜딩기어가 작동했고 방위각 시설이 콘크리트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한국조종사 노조연맹 등 전문가들 또한 섣부른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는 걸 경계한다며 사건의 원인 열어놓고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 둔덕은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안테나,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설치해야 하는 위치가 국토부 매뉴얼을 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동체에 착륙한 여객기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넘어 안전구역으로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습니다. 이 구조물 2,800m 활주로 끝단에서 264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흙더미로 둘러싸인 두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좌우 길이 58m, 높이는 4m 정도였습니다. 이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 안테나라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중앙선에 맞추도록 신호를 보내는 장비입니다. 둔덕을 쌓은 이유는 활주로와 수평 높이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테나 지지대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여야 하는데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단이 지난 뒤 지면이 낮아집니다. 둔덕을 쌓고 그 구조물을 올려서 활주로랑 같은 높이로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장애물이 생겼는데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안테나는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300에서 600m 사이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포장되어 있는 면이 다른 공항보다 런웨이 끝나고 나서 포장되어 있는 면이 짧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단한 구조물에 충돌해 여객기는 폭발했습니다. 지표에 안테나만 설치됐거나 구조물을 뚫고 갈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국토부는 비슷한 사례가 많다면서도 자세한 규정은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미국의 그 LA 공항이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올렸고 규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시설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의 안테나가 콘크리트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국제 표준 매뉴얼엔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부서지기 쉽게 지으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조종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사고 여객기가 부딪힌 안테나 구조물의 내구성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Why is it so freaking robust? It's the first time actually I see this kind of the construction. The airplane was stopped by this concrete, reinforced concrete, just immediately. Just look how thick this wall really is. 외신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here's no answer as to why that lighting facility, which is a large piece of concrete equipment, is located exactly where it is.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가 제작한 매뉴얼입니다.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은 부서지기 쉽게 설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경량 구조물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충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 안전 운영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물체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안공항의 안테나 구조물은 관련 고시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더 튼튼하게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부적절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안전 가이드 컨셉에 좀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부분이잖아요.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을 다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뭐 소재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국내 규정하고 해외 규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안테나 구조물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이번 참사에서 활주로에 내린 여객기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객기에도 여러 브레이크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속도를 줄여줄 핵심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착륙을 준비하는 여객기 날개입니다. 플랩이란 장치가 작동해 날개 뒷부분이 넓어집니다. 양력, 즉 뜨는 힘을 증가시켜 속도를 낮추려는 겁니다. 활주로에 내린 이후엔 날개 위 작은 패널들이 세워지며 또 다른 공기 저항을 만듭니다. 스피드 브레이크란 장치입니다.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한 필수 장치들입니다. 제주항공 사고 영상을 본 여러 조종사들은 플랩과 스피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랜딩 기어 바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엔진 역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플랩과 스피드 브레이크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는 랜딩 기어 없이 비상 착륙을 할 땐 플랩을 40도로 설정해 최대치를 만들라고 안내할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속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5월 튀르키예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에 성공한 페덱스 화물기 역시 플랩을 최대치로 작동시킨 상태였습니다. 현직 여객기 기장은 엔진 고장으로 유압 시스템이 먹통이 돼 플랩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지만 대처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엔진 역추진이 작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엔진이 고장난 상황에서 역추진 작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부딪히면서 엔진 덮개가 열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속도가 왜 낮춰지지 않았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오랜 암투병 끝에 향년 100세를 일기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다음 달 9일 수도 워싱턴에서 엄수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의미로 이날을 연방정부 임시휴일로 결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President Carter was a peacemaker who worked tirelessly and effectively in support of conflict mediation, the furtherance of human rights, and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현지 시간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스라엘과 이집트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동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연이은 외교 실패와 경기 침체로 연임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 행보는 더 빛이 났습니다. 카터 센터를 세워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며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And I promoted human rights to the utmost of my ability. So if people 100 years from now remember me, I would like for them to connect peace and human rights to my name.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대선 출마 때부터 박정희 정권의 한국 인권 상황과 유신 체제를 비판했고 주한 미군 철수도 공약했습니다. 세 차례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And he's always been a hero of mine for his prescience on environmental issues as well as peace, not just within our own country but for the world.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9일을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연방정부 부처들은 문을 닫고 뉴욕 증시도 하루 휴장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장례식은 이날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광주 6도, 대구 7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 낮겠습니다. 오늘과 새해 첫날엔 맑은 날씨 속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목요일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